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양가 상견례를 치른 30 중반의 남자예요. 본래라면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꿈에 빠져 있어야 할 시기인데 상견례를 끝내고 나니 끔찍한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겪은 어이없는 상견례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먼저 저희 집 얘기부터 해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지만 끈기와 성실함 하나만으로 이루어낸 멋진 인생 역전이었죠.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 저를 낳고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을 운명이 시기라도 했던 걸까요? 제가 6살이 되던 해에 너무나 사랑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를 위해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절대 자만하거나 거만하게 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라고 하시며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고 저를 가르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검소하게 생활해 왔어요. 아버지께서는 극도로 가난한 시절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명품을 사거나 헛돈을 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기부를 하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 흔한 명품 하나 없이 살아왔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 아닌 이상 저희 집 경제 수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제 주변 사람들은 저희 집이 그냥 먹고 살 만한 정도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절친한 친구 태준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소개해 준다고 말이에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당장 나오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할 수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그곳에는 태준이와 태준이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후배라는 여자분이 나와 있었어요. 태준이 놈이 솔로인 저를 위해 미리 말도 없이 세팅해둔 자리였던 거죠. 태준이를 향해 살짝 눈을 흘기며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먼저 태준이의 여자친구분께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이 친구 박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여기는 제 후배 소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솔로인 두 분 한번 잘 만나보라고요. 태준이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니 히덕거리며 웃는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투덜거렸지만 사실 저는 그 자리가 싫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소영이라며 살짝 웃는 그녀가 한 번에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얀 치아도 보조개도 너무 예뻤어요. 태준이 녀석 모처럼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니 그녀는 저보다 무려 8살이 어리더라고요. 어휴, 저렇게 나이도 어리고 예쁜데 나 같은 놈은 눈에도 안 찰 거야. 태준이 이 자식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저는 애초에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드는 듯 했어요. 제가 음식을 먹다가 살짝 흘렸는데 냅킨으로 직접 닦아주기도 하고 컵이 비니까 물도 따라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녁을 다 먹고 헤어지기 전에 저에게 먼저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떨려서 그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니까 공부에만 집중했던 탓도 있고 솔직히 제가 이성에게 그렇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는 탓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쁘고 어린 여성분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니까 너무 설레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여자친구에게 빠져버렸어요. 저는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랑에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행복했고 여자친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함께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보내며 우린 누가 봐도 예쁜 연애를 했죠.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끔찍했던 상견례를 겪은 후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여자친구와 사귀면서도 어쩐지 이상하다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어요. 어느 날 저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거래처에 사업상 선물해 줄 일이 생겨서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명품관에서 적당한 선물을 고르고 계산대로 향했죠. 그러자 제 옆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던 여자친구가 가방 하나를 집어들더니 같이 계산대에 올리더라고요. 제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자 여자친구는 방긋 웃으며 오빠 내가 오늘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우선 먼저 계산해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산을 했어요. 당연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죠. 몇 번인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괜히 껄끄러운 마음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셈치기로 하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만난 지 200일 된 날이었는데 저를 위해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다고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무슨 선물을 줄 거냐며 여자친구는 잔뜩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연애가 처음인 저는 200일이어도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건지 몰랐고 솔직하게 준비한 선물이 없다고 털어놨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너무 서운하다고 삐쳐버렸고 저는 여자친구를 달래주기 위해 같이 선물을 사러 갔죠. 여자친구는 또다시 명품관에서 제일 비싼 가방을 골랐어요. 저는 기껏해야 플랜 B였던 여자친구의 기분을 또 상하게 할 수 없어서 그 가방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 멋지다는 선물은 그동안 자기가 직접 접었다는 종이 학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당시에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어서 여자친구의 정성에 감동했었거든요. 그런 저를 호구로 본 건지 여자친구는 본격적으로 노골적인 금전 요구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고장난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이폰 AS는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 아빠네. 그러니까 예비 장인 어른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 맡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여자친구에게 맡겨서 수리를 받았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제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려 했는데 여자친구는 아빠한테 고마우니까 뭐라도 사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께 그 정도의 선물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지만 그동안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여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죠. 그러자 갑자기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 오빠. 사실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빠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엄마는 집에서 나만 바라보며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친구에게 화를 낸 내가 멍청한 박준호야. 앞으로 내가 소영이를 더 신경 써줘야지 하면서 여자친구를 안쓰럽게 생각했었죠. 그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속물근성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은 몇 차례나 더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자랐다며 온갖 불쌍한 척을 통해서 저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뭐. 가끔 저러는 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고 나한테 잘하니까 그거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자친구와 만난 지 500일쯤 된 날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아직 어린 여자친구에게 혹시 부담이 될까 봐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해주니까 너무 기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우 선물 세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장모님을 만나게 되면 엄마의 정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긴장되는 마음에 괜히 목을 가다듬고 현관벨을 눌렀어요. 장모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소영이 남자친구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씩씩한 목소리와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죠.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어머나 어서 와요. 저녁 아직 안 먹었죠? 어서 들어와요라고 하시며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긴장이 되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장인 어른께서는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소고기냐 하시며 식사에만 열중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건데 그때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여자친구의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 대한 궁금증보다 제가 차고 온 시계, 학력, 자동차에 관심을 더 보이시는 것 같았지만 딸과 결혼시킬 남자다 보니까 경제력에 관심이 가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장모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런 얘기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해야겠네. 김서방, 요즘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하는 거 아니겠나? 아, 네. 안 그래도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할 겁니다. 그래, 어디 알아본 집이 있나? 마포 쪽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장모님의 표정이 어딘지 살짝 굳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 그래. 뭐 강남이 아닌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마포 브랜드 아파트 정도면 살만하지. 거기 한강 쪽 아파트 매매가가 한 15억 정도 하던가. 아니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는 25평 아파트 전세를 해주실 생각이십니다. 그 정도면 우선 소영이랑 저랑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고 작게 시작해서 저희 힘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싶어서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 장모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딸 좀 봐. 우리 소영이 진짜 시집 보내기 아까운 게 인물도 빠지지 않지 학교 선생님이지 게다가 자네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지 않아? 우리 소영이가 마음이 약해서 자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네까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전세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소리 할 거면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만약 나는 전세 사위는 필요 없어. 그 말에 저는 얼굴이 굳어졌고 장모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했죠. 전세 사위는 필요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엄마의 정을 기대하며 갔던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과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맺어진다고 믿었는데 돈 때문에 이런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 사랑에 빠지는 게 한순간이듯이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다 싫어진 채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엉엉 울면서 우리가 왜 헤어져?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가 실수하신 거라고 얘기하면 되라며 달래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우는 여자친구를 보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장모님께서 내가 실언을 했네라는 문자를 받고 결국 마음을 돌렸죠.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결혼을 하나 싶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을 예약하고 저와 저희 아버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더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 20분이 지나도 여자친구의 가족은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 길을 잃으셨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오셨나 보다 했더니 밖에서 들리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이 뭐야 이거? 완전 시골 총구석이구먼. 누가 이런 곳으로 약속을 잡았어? 그냥 들어가자고. 문 밖에서 약속 장소가 허름하다고 불평하시는 거였죠. 저희 아버지 얼굴 뵙기가 민망해서 머리가 숙여졌어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의 복장을 보고 저는 2차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보통 상견례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정장을 입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많이 양보해도 세미정장을 입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 때문에 이미 좋은 정장을 여러 벌 가지고 계시면서도 상견례를 한다고 새로 정장을 사 입으셨어요. 이 복장 그대로 제 결혼식에 참석해도 될 정도로 좋게 오셨죠. 평소에는 그렇게 검소하신 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처가의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며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의 복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상견례를 마치면 바로 휴가라도 떠날 수 있을 것처럼 새빨간 꽃무늬 원피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샌들 밖으로 보이는 빨간 매니큐어까지. 더 가관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히는데 아버지께서는 침착하셨더라고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아 양가 어른들께서는 놀랍게도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아이들 결혼은 언제쯤 시키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했으면 합니다. 그럼 예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 사돈 댁에서 촌스럽게. 요즘 시대에 예단 이런 걸 누가 해요? 필요한 살림살이만 혼수로 하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일정 조율을 시작으로 서로 따님 잘 키우셨다. 아드님 잘 키우셨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폭탄을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날. 김서방 어머님께서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예, 그렇죠 하고 답하셨어요. 안 계시는 분에 대한 아쉬운 마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니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눈앞이 핑 돌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김서방 어머님께서는 영정 사진이라도 모셔오셔야겠어요. 하기야 뭐. 며느리 보는데 시아버지가 빠지면 안 되죠.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식 경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영정 사진이라도 모셔오라는 거더라고요. 절로 주먹이 꽉 쥐어지는데 아버지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다는 뜻이셨어요. 저는 이런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저를 보시며 고개를 저으셨더라고요. 참으라는 뜻이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날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서로 집이며 혼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또 당신 딸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마담들에게서 그렇게 살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더 많이 해오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이들만 놓고 보면 제가 훨씬 더 얻는다며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돈 어른? 아, 요즘 회사 다니는 젊은 사람들 보면 야근이다. 뭐다 해서 아이도 잘 못 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영이는 어떻습니까? 60면 딱딱 퇴근하고 게다가 여름이면 겨울이면 방학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제 여자친구는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장인 어른도 뭔가 들으신 건지 식사만 하고 계셨고요. 기가 막힐 일이었죠. 김서방도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신혼집을 전셋값으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될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박가사돈께서 애들 집 사는데 돈을 조금 보태주셔야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장모님께서는 또다시 집 문제를 꺼내셨어요. 그러자 조용히 듣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입을 여시면서 그렇게 두 분의 설전이 시작되었어요. 준호가 이 녀석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경제적 자립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25평 전세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알겠어요. 애들 아직 젊고 신혼인데 방 2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도 좋고요. 아이고, 사돈께서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실까요? 어느 세월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고 어느 천년에 집을 다 장만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25평이 충분하다고요? 아니, 어떻게 애들 신혼집을 그런 곳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나 원참. 김서방 자네. 아, 그 나이 먹도록 아파트 살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도대체 뭘 한 거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됐어.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목소리로 꽥꽥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아, 그놈의 어머님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지. 집안에 못 들어올 거면 그렇게 부르지도 말라고. 우리 소영이가 나이가 훨씬 더 어리고 이렇게나 예쁜데 말이야.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모셔가지는 못할 망정 전세가 뭐냐 말이야. 대체 장모님이 악다구니를 놓자 아버지께서 장모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이번에는 제 아버지를 쳐다보며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 내가 내 딸 결혼시키면서 이 정도 요구도 못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소영이 김서방한테 시집 안 보내줬어.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많이 늙은 놈한테 꽃 같은 우리 딸 시집 보내줘요. 그 말을 끝으로 여태까지 참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진짜 화나셨을 때만 나오는 사투리로 말이에요. 무슨 이런 염치 없는 집안이 있어. 모기 새끼들이야 단체로 빨대 꽂고 피 빨아먹으러 왔어. 같이 함께 원하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 말 맞다나. 그쪽에서 우리 애가 20억짜리 아파트 해주면 글쎄 20억짜리 혼수예단 해줄 거예요. 2천, 3천만 원도 생각하면서 뭔 그런 소리 해? 내가 40평 아파트 사줄 테니까. 집안에 혼수 꽉꽉 채워서 올 수 있겠어? 어디 그걸로 해봅시다. 내가 당장 사줄 테니까. 어머어머, 교양 없이 지금 어디다가 대고 소리를 질러요? 충청도에서는 양반이 많다더니 그것도 아니구먼. 다시 장사하는 게 지금 뭘까봐? 그 자리. 이거 아니야. 아직 이거 넘으면 끝이야. 준호야, 너 오늘로 끝이야. 얼른 나와라. 그렇게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별은 없었던 일로 하라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알겠어요라고 했지만 어쩐지 아버지께서는 불안해하셨죠. 분명히 그 여자가 너한테 다시 연락 올 거다. 한 번에 떨어져 나갈 년이 아니야.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
쟤는 순하고 착해요. 멍청하기는. 그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고 자랐겠냐? 소나기가 몰아치는 그 난리가 났는데도 말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 너 정신 단단히 챙기고 있어라. 저는 아버지께서 괜한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정말로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전화,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 당부도 있었고 어쩐지 전화 받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지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으로 여자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나가보니 얼마나 울었던 건지 퉁퉁 부은 얼굴하고 서 있어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자 한심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소영아, 우리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갖자. 그게 좋겠어. 무슨 시간? 오빠 지금 나랑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도 알잖아.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그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오빠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워? 나는 오빠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도 없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 숨조차 쉬지 못했다고.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멀쩡해? 나는 오빠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니? 난 말이야. 그렇게 여자친구는 소리 내어 펑펑 울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여자친구를 사랑했기에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나한테는 오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 마. 엄마가 유난히 극성 맞으신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가는데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나도 엄마가 저러는 거 정말 싫어. 내 맘 아프다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오빠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여자친구가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이제껏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카페로 가자고 해서 차 한 잔씩 시켜놓고 여자친구를 달래주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울던 그녀를 달래주고. 저는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아니면 이게 진심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의심과 사랑 사이에서 마음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여자친구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했던 저는 이 핸드폰을 열어보면 무언가 이 마음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까지 5초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남의 전화기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자친구 핸드폰 패턴을 알고 있던 저는 단숨에 핸드폰을 열었죠. 계속 울려대던 것은 여자친구의 가족 단톡방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몰라,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차 마시면서 대화 중이야. 아, 이거 잘했다. 잘했어. 내가 그랬잖아, 호구라고. 그 집이 그렇게 살고 자랐으면서 구린데서 그 식당 안 가고는 지나갈 수 없다더라. 아, 그러게 엄마는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어? 사람 이렇게 귀찮게 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뻔했잖아. 일단 무조건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래, 결혼하고 내가 휘어잡는 거야. 아들놈 돈 내놓으라고 들이받으면 찌질한 노인네가 별 수 있니? 저를 못 본 채로 앉아서. 그녀가 가족이랑 했던 대화는 가관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바라서 정신을 단단히 잡았어요. 어쩌면 저는 그 집안이 정말 저렇고 그녀 또한 속물인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신이 또 한 번 번쩍 들었어요. 증거. 우선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나서 제 휴대폰으로 이 메시지들을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자 마침 화장실에 갔던 여자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자기 전화기가 들려 있는 걸 보고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자신의 전화를 낚아챘어요. 오빠 내 휴대폰 봤어?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여자친구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게. 이봐 아저씨. 왜 남의 휴대폰을 막 보고 그래? 잘난 아빠한테 그런 거 배웠어? 별로 안 배웠네. 뭐라고? 뻔한 거 아니야 아저씨? 돈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뭘 하러 만나게 있겠냐고?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피차 조건 따져서 만난 거면서 고상한 척. 너도 내가 어리고 예쁘니까 만난 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저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했죠. 여자친구가 어떻게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 다 알면서 아까 그렇게 시치미를 뗀 거야? 너네 뒷조사했니? 그런 저를.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태준이 씨 여자친구 기억 안 나?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 구리에 유명한 땅 부잣집 아들 하나 있다고. 너. 그럼 다 알고서. 다 알고 날 사랑한 척한 거야? 인간 말종이구나 너.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당장 여기서 모든 걸 끝내자. 더 할 말 없어. 너 누구 마음대로 끝이래? 너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혼인빙자로 고소당하고 싶어. 순간 저는 이 여자가 진짜 못나 보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뚝 떨어지더라고요.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화장이 토할 것만 같았어요. 간신히 참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혼인빙자로 감옥에 가든 말든. 사람들은 너네 가족 비웃겠지. 그리고 아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며 가족끼리 사이좋게 콩밥 먹고 싶으면 해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나섰어요. 여자친구는 뭐라고 욕지거리를 내뱉더니 카페를 나가버렸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모든 것을 아신 아버지께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관상이 어딘가 걸렸더라. 준호야, 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막아주신 줄 알아. 이제부터 사람 잘 가려가면서 만나야 한다. 그 여자는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다.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만 잊어버려라 하셨어요. 상견례가 끝났을 때 이미 아버지 말씀처럼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았었지만 어리석었던 저는 끝까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드는 생각이지만 저희 아버지 눈썰미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나 봐요. 지금은 저에게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당분간은 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급하지 않고 제가 저 스스로를 잘 지켜가다 보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요. 그렇게 믿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